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잘 받으셨어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자. 그 기스 회장 선정하셨나요? 예. 어느 분이셨어요? 윤봉기. 최고 고령자? 아니, 최고는 아니고. 자진했었어요. 부의장님. 그 24기 실체들이 다 여기 있군요. 기스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전격이 있으면은 안 내리라도 복대리 이임시킬 수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으면 그쪽 지역으로. 동기분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자, 1페이지 볼게요. 실무상 몇 가지 쟁점들인데, 지금 실무 제어가 마련돼, 실무 제어가 지금 2014년도에 개정판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전에는 2005년도에 실무 제어가 있다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마다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처리 방해에 대해서 논의 있는 부분이 상당한데, 이제 그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법원마다 통일되지 않은 것들은 항상 그쪽 법원으로 이거를 먼저 전화로 해가지고요. 담당 직원한테 이거를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해서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는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발송 후날로 송달할 수 있는가 하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이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송달되지 않으면 자꾸 이제 보증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개시결정 송달한계와 송달 실시 결과 폐문부재가 3일 정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2차로 집행관에게 특별 송달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에 특별 송달하게 되면은 집행관의 경우는 거의 야간이나 또는 휴일 송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폐문부재 사유를 해가지고 송달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가 하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채권 집행 가면은 채권 집행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이제 이르게 돼요. 채권에서도 압류명령이 송달돼야만이 지금 의뢰대 어떤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권에 관해서 이자와 채권자의 병이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압류명령은 먼저 제3채무자 이자에게 먼저 송달을 먼저 실시합니다. 송달이 되면은 이제 송달 보고서라는 것들이 법원 사무관 그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송달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채무자 송달을 실시합니다. 이 채무자 송달을 실시하는 거는 제3채무자 송달해준 거, 이게 압류명령 효력 발생 요건이 돼요. 이자에게 송달돼야만이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제3채무자가 우리 이제 일반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는데, 제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임대인입니다. 가비을에게 지금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갖고 있는데,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 이자 채권자인 병이 이렇게 채권 압류명령을 해왔습니다. 압류명령을 의뢰에게 송달시켜야 되는데, 의뢰 지금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부도나가지고 도망다니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면은 압류명령이 효력이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이자의 송달을 이것도 공식 송달로 할 수 있는가, 그 논의하고도 일맥상통입니다. 이것도 법원마다 실무가 다르게 돼요. 채권 압류명령은 지금 법원 실무에서요, 압류명령이 의뢰에게 송달이 안 되면은 거기 이제 2회 정도, 3회 정도 통상 송달을 실시하다가, 이게 안 되면은 또 채권자로 하여금 집행관에 특별 송달 신청해야 됩니다. 자, 특별 송달도 안 되면은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공시 송달로 가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현재 이 공시 송달을 거의 안 받아주고 있어요. 채권 압류명령에서 공시 송달은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경우는 공시 송달할 때요,
그래, 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가 송달시키는 것이 경매절차 진행 적법 요건이었는데, 이때 채무자 송달이 안 되면은, 이때는 법원 실무에서는 이걸로 공시송달로 받아줍니다. 이게 1번이에요. 원래 공시송달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통상송달을 3일 정도로 실시해야 돼요. 통상송달을 3일 정도 실시하고, 물론 1일 송달이 안 되면은 주소 보정령이 나올 겁니다. 그럼 주소 보정령이 나오면은 다시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종전주소 해가지고 종전주소를 기재해가지고 송달을 실시하면 됩니다. 통상 3일 정도 안 되다가 그 다음에 지평간 송달, 이게 특별 송달인데요. 지평간 송달을 이것도 휴일이나 또는 야간 송달을 실시해 봅니다. 이걸 한 2회 정도 송달을 실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달 불능보고서, 송달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송달이 밀시, 미송달이 거기에 기재지면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은 바로 공시 송달로 송달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이게 지금 1번인 것들이에요. 이것도 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마다 다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법원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통상 3회 실시해보고 지평한 송달을 2회 정도 실시해서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게 안 되면 경매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나중에 매수인은, 채무자는 그 개시결정 송달 이후로 다시 매각 불허결정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이 공유물분을 경매의 경우에 등록세를 어느 정도 납부할 것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공유물분할 경매는 형적 경매 일정이 되는데요. 이 토지 어떤 물건이 지금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때 갑이 을을 형달해 가지고 공유물분할 소를 제기해서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경매로 분할하라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공유분할을 경매로 분할할 판결이 나오면은 이 판결이 원고이든 피고이든 그에 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공유분할 판결을 받게 되면 그 등기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제 경매도 원고이든 피고이든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납부할 등록면허세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 문제예요. 원래 강제 경매할 때는 등록면허세는 어느 정도 납부한다고 그랬죠? 청구 금액에 곱하기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거, 이게 납부할 등록면허세가 돼요. 등록세. 공유물할 경우에는 현재 다수 실무는 2번이 다수 실무예요. 부동산 전체 가격 중 전체 부동산 가액이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가액 중에 경매 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질의해답에서는 공유물할 판결로 경매 경우는 건당 3,000원, 건당 3,000원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법원은 건당 3,000원 이렇게 받아줍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법원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2번으로 가요. 그때는 다툴 필요 없어요. 다툴 필요 없고, 거기 행정부 내용, 이 부분들이 지금 법원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질의행단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 행정처에 나온 거, 그 행정안전부 질의회담 내용, 이런 질의회담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그쪽으로 잘 보내줘서 건당 3,000원하고 금액이 완전히 달라잖아요. 전체 가액 중에서 채무자 지분, 경매신청으로 지분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현하게 되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번도 주의할 부분들이고요. 뒷페이지 세 번째 있는 것이 채권자 취소를 제기한 채권자입니다. 즉 근저당권이 사회행위로 있었어요.
저 채무자가 수익자원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